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과 아일랜드 두 장소 모두에서 웨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 커플로서 한국에서 웨딩을 올리는 그 과정에 대한 이제 후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남편이 한국 사람이 아니신 분들이 한국에서 웨딩을 하고자 할 때 제 경험을 들으시고 뭐 팁을 얻어가신다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총 9가지의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맨 처음으로는 준비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는 일단 2022년 5월 저희가 이제 만난 지 6주년 되는 날에 포르투갈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제가 청혼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청혼을 승낙을 해서 저희끼리는 이제 인게이지가 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 약혼을 하면서 계획을 했던 거는 2024년 그러니까 약혼 후 한 2년 정도는 결혼 준비 기간으로 잡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2022년 10월에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약혼 후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갔고 그때 이제 저희 엄마께서 약혼을 했고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온 김에 뭐 웨딩홀이나 이런 거 미리미리 보고 가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저희 집 주변에 있는 호텔 웨딩홀을 구경을 갔었고 그렇게 보고서 되게 마음에 드는 곳을 찾고 이제 상담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엄마께서 결혼을 2년이라는 시간을 정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왕 결혼을 하는 거 조금 일찍 하자 해서 2024년이 아닌 올해 2023년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저희가 기념일이 6월에 있어서 저희는 6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 쪽 가족들이 이제 여기 교사이신 분들이 좀 있고 이래서 이제 방학이랑 이런 시즌을 맞추려다 보니 이제 6월 말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6월 말에 이제 웨딩 날짜를 잡고 이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으로 따지면 그때가 이제 10월 중순에서 말쯤에 이제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한 거기 때문에 11월부터 6월 말까지 총 8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순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그때 이제 10월에 가서 웨딩홀을 보고 이제 상담하고 예약을 잡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다시 겨울에 가서 웨딩 반지랑 스튜디오 촬영을 마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차차 온라인으로 준비 가능한 것들을 했는데 모바일 청첩장을 한 5월? 4월쯤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지면 청첩장도 이제 한 달가량 남았을 때 출력을 해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운 지인들한테 이제 택배로 보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한 웨딩 2-3주 남았을 때 웨딩홀에서 준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결혼을 앞둔 6월에 입국을 해서 본식 드레스를 6월에 고르고 그 다음에 웨딩을 했습니다. 한국의 스튜디오 촬영 때문에 어찌됐든 한번 들어갔어야 했어서 그때 본식 드레스까지 고르고 싶었는데 그렇게 일찍 본식 드레스를 고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즌별로 뭐 드레스가 바뀌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식을 앞둔 이틀인가 3일 전에 본식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그렇게가 이제 준비 순서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웨딩홀, 저희가 했던 웨딩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인천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근처의 카리스 호텔이라는 곳에서 웨딩을 진행을 했고 저희는 이제 일단 그 홀을 제일 먼저 구경을 가고 상담을 간 거였는데 이유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저희 집 근처에
호텔이 딸린 홀을 보고자 해서 이제 그 호텔을 간 거였고요. 호텔이 중요했던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국제 결혼이다 보니까 남편 측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다 호텔을 머물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고 한국어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뭐 경로나 동선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웨딩홀에 가깝거나 오기 편한 호텔이었으면 했는데 호텔에서 하는 웨딩홀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최대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셔가지고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그 호텔에는 웨딩홀이 총 2개가 있는데 13층에 제가 선택한 홀이 있고 이제 15층에 다른 홀이 있는데 15층 홀은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서양의 교회 분위기? 그렇게 되게 깔끔하고 담백하고 밝고 이제 푸릇푸릇한 그런 분위기로 꾸며놨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교회 결혼과 야외 결혼의 복합적인 그런 분위기로 꾸며놨어서 되게 예뻤고 13층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어두운 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에서 입장하는 그 웨딩 파티나 조명이 굉장히 인상적이게 쏘아지는 그런 분위기였고 결론적으로 저희는 13층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신부 리프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 입장할 때 신부가 리프트를 조명을 싹 받으면서 어두운 홀에서 딱 신부만 조명을 받으면서 딱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거기를 하객으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에 깊게 남았었고 그런 분위기가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일단 거기가 더 끌렸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신랑 측에서 신부 측만큼 하객을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인원에서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밝은 홀보다는 어두운 홀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상황에. 그래서 저희는 그 홀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아일랜드 웨딩은 밝은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잘 대비가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 스튜디오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그 웨딩홀에서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포함한 패키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은 따로 큰 추가금 지불 없이 웨딩홀에서 연계해주는 그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웨딩홀에서 이제 본인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한 뭐 10개 넘는 이제 스튜디오를 선택지를 주었고 이제 저희가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페이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저희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고 저희가 고른 곳은 오감 스튜디오라는 곳이었어요. 스튜디오 촬영 한 며칠 전에 그 드레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를 고르고 나서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을 했고 스튜디오 촬영은 아침 10시에 예약을 해주셔서 웨딩홀 호텔에 가서 7시부터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드레스 챙겨서 10시에 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터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촬영을 쭉 진행을 했고 원래는 이제 촬영을 하고 뭐 한 달이나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셀렉을 하러 다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외국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편의를 이제 호텔이랑 스튜디오에서 많이 봐주셔가지고 저희는 당일 셀렉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차권 찍힌 걸 보니까 그 스튜디오 자체에 저희가 한 7시간 반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촬영하고 1시간 반 정도 셀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간단하게 집어 먹을 수 있는 뭐 김밥이랑 뭐 소세지 같은 거 그리고 뭐 초콜릿, 달달한 거 엄마가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이제 챙겨갈 수 있었고 또 커피 같은 거 작가님이랑 또 저를 도와주는 이모님이 계셨어서 이제 원하시는 커피로 음료로 해서 이제 사갔었어요.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작가님이랑 처음으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상의를 하는데 특별히 원하는 구도나 배경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셨고
또 배경이랑 인물 위주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감 스튜디오의 배경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배경 위주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미 그 오감 스튜디오의 SNS나 블로그를 이미 보고 간 상태였어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 대충 알았고, 제가 꼭 찍고 싶은 그런 배경들이 있어서 저는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가서 이 배경에서는 꼭 찍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스튜디오가 정해졌다면 그 스튜디오에 관련된 게시물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좀 정리해 가시면 작가님도 편하고 나도 원하는 거 찍을 수 있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감 스튜디오에서는 야외 촬영도 있었어가지고 테라스 같은 데 나가면 야외에서도 예쁘게 찍을 수 있게 공간을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저희는 겨울에 촬영을 했는데 저는 겨울에 스튜디오 촬영하는 거 추천합니다. 그 수트나 턱시도 같은 것도 굉장히 껴입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드레스도 이제 겹겹이 입는 거라 여름에 입으면 너무 무겁고 땀나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 촬영을 하면 물론 이제 웨딩드레스가 민소매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이 촬영하는 그 긴장감과 이런 거에 추위를 많이 느끼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 편인데도 이제 여름에 촬영하다가 땀나고 이러면 화장도 다 무너지고 할 텐데 겨울에 촬영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특히나 야외 촬영이 있거나 야외 촬영이라면. 그리고 또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 이게 스튜디오마다 웨딩홀마다 다른지는 몰라도 저는 총 3벌, 웨딩드레스 3벌을 챙겨갈 수 있었거든요. 저는 풍성 한 벌, A라인 한 벌, 머메이드 한 벌 이렇게 3벌을 챙겨갔고, 내가 드레스를 입다 보면 나한테 어울린다거나 내가 끌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을 챙겨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도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기 전에 온라인으로 어떤 드레스 종류들이 있는지, 드레스별 사진들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보고 갔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은 좀 풍성이랑 A라인, 약간 공주풍 이런 거를 원했는데 막상 가서 입어보니까 머메이드가 너무 제 몸이랑 체형에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온라인 서치할 때는 머메이드는 제일 처음으로 거르는 타입이었는데 은근 그게 잘 맞아가지고 그것도 선택을 했었거든요. 사진들도 보면 그 머메이드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본식 촬영과 다르게 스튜디오 촬영은 정말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드레스로 찍는 게 이점이기 때문에 본인과 어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로 챙겨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호텔이랑 스튜디오에서 저희에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기를 드레스 제가 챙겨가는 3벌 플러스 또 하나의 컨셉을 찍을 수 있는데 오감 스튜디오에는 한옥 배경이 있기 때문에 대례복 대여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례복을 입고 찍는 게 시그니처 같았어요. 그거를 입고 찍을 것인지, 평상복, 저희들이 이제 챙겨가는 커플룩이나 이런 평상복으로 찍을 것인지, 아니면 블랙 드레스를 찍을 것인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웨딩드레스 3개 그리고 추가한 1개 총 4가지 컨셉으로 찍을 수 있는 건데, 저희는 블랙 드레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평상복이랑 대례복 중에 이제 골라야 했는데, 예비 신랑이 피로연이나 이부할 때 한복을 입고 싶지 않아 해서 드레스로 저희는 마음을 결정한 상태였어서 그럼 스튜디오 촬영에서나마 한복이나 대례복을 입고 사진이라도 남겨놓자 해서 저희는 대례복을 선택을 했고, 혹시 몰라서 평상복도 가지고 갔었는데 저희랑 이제 작가님의 호흡이 되게 잘 맞고 작가님이 굉장히 하나라도 더 찍어주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정말 운 좋게 평상복도 찍고 대례복도 찍었습니다. 국제 커플들이 한국에서 결혼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팁으로, 만약에 이제 예비 신랑이 한국어를 많이 잘 하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촬영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는 한국어들은 연습을 하고 가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그래도 한국어를 잘 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그리고 또 언어에 대한 눈치가 있는 편이어서 이런 연습을 못하고 갔어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한국어를 전혀 못하신다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정말 자주 쓰이는 문구들, 신부 바라보세요, 카메라 보세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주머니에 손, 이런 거 정말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은 연습해가면 신부분들도 편하실 것 같고 작가분들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오셨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한국인들인 저희도 이런 것들이 다 처음일 거니까 어색하겠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하러 가면 작가분들이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찍을 거고 이런 설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정신 없거든요. 그런 거를 다 예측을 해도 정신이 없는 날인데, 이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미리 얘기하시면 이제 커플분들도 작가분들도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가 이제 스튜디오였고, 5번째로 넘어가서 청첩장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스튜디오 촬영에서 찍은 웨딩 사진들을 청첩장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스튜디오 촬영도 사진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다 계산을 하셔서 미리미리 찍어야 하시고, 이제 수정본이랑 이런 것들이 나오면 청첩장을 만들 수 있어요. 요새는 청첩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해주시는 업체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거 너무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스타일에 맞는 원하시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츠카드라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모바일 청첩장, 식전 영상, 그리고 지면 청첩장까지 다 진행을 했어요. 이츠카드에서는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청첩장을 구매를 할 때 구매하면서 이제 쿠폰을 어떤 거를 원하냐고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면 청첩장을 하면 모바일 청첩장이 무료인가?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쿠폰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지면 청첩장만 결제를 하고 나머지 2개는 무료로 이츠카드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추천합니다, 이츠카드. 저는 진짜 아쉬웠던 게 모바일 청첩장이 1달 정도가 유효하다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저는 6월 말 결혼이니까 5월 말 전에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웨딩으로 1달의 시간이 더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6월 말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 모바일 청첩장 링크는 만든 순간부터 7월 말까지가 가능하다는 건데, 저는 이제 딱 모바일 청첩장은 1달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늦게 만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좀 일찍 준비를 했으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저는 5월에 좀 늦게 만들어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이제 웹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모바일 청첩장은 평생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웨딩 후 1달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6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웨딩홀에서 저한테 주셨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크리스트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보증 인원은 보통은 신부 측에서 100명, 남편 측에서 100명 해가지고 200명이 기본이고 최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웨딩홀이랑 상담을 했을 때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보증인원 100명으로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국제결혼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주셨고, 6월이 비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약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인원 100명으로 저희는 계약을 했습니다. 본식, 스튜디오, 드레스, 신랑 신부 메이크업까지는 저희가 계약할 때 포함된 금액이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진행한 거는 DVD 촬영. 호텔 측에서 신청을 했고, 1인 1캠일 때는 38만 원, 1인 2캠일 때는 55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1인 2캠으로 진행을 해서
하나는 삼각대에 올려놓고 진행, 하나는 이제 작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진행을 했어요. 저는 DVD 추가한 거 굉장히 만족합니다. 드레스를 호텔 측 거를 사용을 하시면 드레스 도우미 비용이 따로 발생을 하는데요. 이 드레스 도우미 비용은 스튜디오 촬영할 때 이모님 비용도 추가고 본식할 때 도우미 비용 이렇게 따로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로 구매한 게 혼주 메이크업. 저희는 이제 시어머니,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아빠까지 해서 총 여자 둘, 남자 하나 혼주 메이크업을 진행을 했고 시아버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호텔에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본식 드레스 고르는 날에 부케까지 고르고 진행을 했습니다. 패백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도 많이 안 하시는데 저희는 국제 커플이어서 패백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순 같은 경우에도 요새 주례 없는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례를 생략을 했고요. 또 사회자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 상황이 잘 안 맞아가지고 좀 뒤늦게 호텔에 신청을 했고 일반 섭외는 20만 원, 아나운서 섭외는 2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섭외로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나운서 분이 와주셔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좀 일찍 하는 편이라 익숙하지 않고 남편 측도 굉장히 어벙벙한 상태였는데 사회분이 잘 이끌어 가주셔서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어수선하는 게 걱정되시면 전문사회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축가는 총 2곡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50분 안에 모든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 대학교 동기 언니가 축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언니한테 부탁을 해서 축가를 했고 언니가 준비한 곡은 2곡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오피스 출근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언니가 미리 얘기해준 축가 곡명을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이제 입장곡이랑 겹치게 되면서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게도 이제 곡 변경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다가 저희는 이제 2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1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MR을 틀 건지 악기를 틀 건지가 있었는데 언니 지인분께서 너무 또 감사하게도 피아노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악기로 선택을 했고 저희는 들러리나 화동은 없이 했고요. 호텔 객실은 5개 예약해서 이제 저희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 이동해주신 지인과 가족분들 날짜별로 예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체크리스트를 보냈습니다. 7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본식 드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제가 이제 어두운 홀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두운 홀에 어울리는 좀 반짝이는 드레스 위주로만 골라가지고 태블릿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몇 개를 골랐더니 실물을 가져와 주셨고 그중에 이제 4벌을 입어본 거고 아무래도 굉장히 어두운 홀에 조명바를 받는 홀이었기 때문에 밋밋하고 순백의 하얀색 혹은 레이스보다는 좀 번쩍이고 반짝이가 있는 그런 큐빅 드레스를 위주로 보여주셨고 4벌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2벌은 이제 저희 스드메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드레스, 추가금이 없는 드레스였고 3번째가 50만 원, 4번째가 100만 원 추가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추가금이 있는 드레스가 마음에 들어서 저는 50만 원 추가금 드레스를 선택해서 입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일랜드 드레스가 완전 순백의 드레스가 아니었고 아일랜드 드레스는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미 구매를 해놓은 상태여서 저는 한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순백의 공주풍 흰 드레스를 입고 싶었는데 이렇게 반짝이는 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말 흰색으로만은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큐빅 같은 게 많이 박혀 있다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회색 같은 분위기가 돼서 일단 흰색을 고를 수가 없었고 그 디자인이나 이런 제 체형에 맞는 거를 선택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어깨를 좀 오픈을 하고 팔뚝을 가려주는 그런 디자인이 제 체형에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거랑 제일 잘 맞았던 3번째 드레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색깔은 조금
골드빛 아이보리라 해야 되나? 그런 색이었었는데 사진에는 그렇게 색깔이 티 많이 안 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화장이랑 머리 그리고 옷까지 다 입은 상태에서 귀걸이라던가 티아라 그리고 뒤에 이제 면사포 같은 거는 당일날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당일날 했고 헤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웨딩 할 때는 깔끔하게 올리고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묶음을 선호를 해서 반묶음을 말씀드렸고 반묶음을 많이 추천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특히나 한복을 입을 때 입으시는 분들은 이제 반묶음이 안 어울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2부에도 드레스를 입을 거였고 반묶음의 비율을 좀 위로 많이 올리고 나머지 내려오는 머리들을 적게 남긴 다음에 스프레이 같은 걸로 고정을 해서 많이 안 움직이게 어깨선이 드러나게 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해주셔서 반묶음을 진행을 했고 저는 반묶음 머리 굉장히 추천드려요. 호텔에서 대여해주시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액세서리까지 다 해주시다 보니까 왠진 몰라도 신발도 이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식을 하는 동안에는 신부가 원하면 대여가 가능하기는 한데 2부 때는 이제 본인 거를 신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겸사겸사 제 걸로 구매를 해서 식을 할 때는 사실 좀 낮은 굽을 신고 싶었어서 모두의 관심을 받고 긴장이 되는 상태에서 입장도 해야 되고 이제 드레스도 길고 밟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안전하게 좀 낮은 굽? 진짜 최대 5cm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 굽은 좀 코도 뾰족하고 이랬어서 이제 대여해주시는 거는 좀 둥그렇고 이래서 그걸 신어야겠다 했는데 액세서리랑 이렇게 골라주시는 이모님께서 1시간 정도인데 이제 드레스를 이렇게 앞에를 왕창 이렇게 잡고 걷는단 말이죠. 안 밟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신발도 많이 비추고 한다고 이제 예쁜 거를 신는 거를 추천을 좀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마음을 바꿔서 7cm 정도 되는 굽을 신었어요. 제가 이제 남편이랑도 키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발은 너무 아팠어요. 8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웨딩 날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저희를 포함한 총 4커플이 제가 선택한 그 홀에만 4커플이 예약을 했었대요. 같은 날에. 위에 있는 그 홀에는 아무 커플이 없었고 제 홀에만 4커플이 있었는데 다른 3커플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날짜를 바꾸거나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토요일 1시 반 웨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커플만 하루 종일 예식이 있었어서 정말 여유롭고 신경을 많이 받은 그런 웨딩이 됐어요. 안 그래도 이제 시댁 쪽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한국에서 웨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형적인 웨딩처럼 이제 하객들이 많이 겹치고 뭐 홀이나 층 같은 것도 나눠 쓰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적응을 못 하실까, 헷갈려 하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만 웨딩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뒤 웨딩이 없이 했다 보니까 이제 사진작가분이 저희를 버진로드에서 사진 찍어주는 거에 너무 열정을 가지고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뒤로 뭐 리허설이나 사진, 단체 사진 이런 게 막혀있기 때문에 이제 버진로드에서 찍는 사진을 굉장히 귀하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랑 완전 반대의 문제로 버진로드에서 사진을 너무 오래 찍어주시다 보니 신부 대기실에서의 사진이 별로 없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래서 지인분들이랑 같이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많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좀 배부른 그런 아쉬움인 것 같고요. 저희는 50분의 예식을 끝내고 뷔페 예식이어서 뷔페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드리고 했고 신랑 신부 혼주석이 없는 뷔페인데 저희 하객만 계시는 상태여서 한쪽 이렇게
공간에다가 하객분들 다 넣고 좀 다른 방에다가 거기에 이제 혼주석을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었고, 저희가 이제 웨딩을 하기 전에 한 분 한 분 뵙고서 인사를 드리면서 청첩장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로연을 따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초대를 하고 싶어서 웨딩홀이랑 많이 멀지 않은 곳에 펍을 예약을 해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예약을 잡았고, 테이블당 메뉴 3개 정도를 시키는 걸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웨딩에서 많이 얘기 못 나누었던 친구분들, 지인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통역을 위해서 남편 쪽 테이블에 붙어 있다 보니까 또 많이 지인들 못 보고 대화도 못 나누고 이런 게 많이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한국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피로연을 저는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웨딩을 올린 이런 소감이나 팁 같은 거를 좀 드리자면은, 내가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제한이 없으면 이제 길게 한두 달 정도 가서 마지막 준비할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희처럼 시간이나 여건이 안 돼서 짧게 2주, 3주 이렇게밖에 못 있으시는 상황이시라면 그래도 한 3주 정도는 시간을 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2주가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국에 간 거고, 저희가 이제 비행기 일정으로 따지면 총 4그룹이 한국으로 오는 거였거든요. 또 관광도 하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런 걸 다 패실리테이트를 해야 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하게 느껴졌고, 또 이 오시는 그룹 분들이 다 일정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빡센 일정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이제 월요일 날 입국을 해서 저희 커플이랑 아버님이랑 저희 부모님을 먼저 뵙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신우가 온 날이었고, 수요일이 제 본식 드레스 피팅이 있는 날이었어서 제가 계속 이제 웨딩홀 쪽에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예비 남편이 지금까지 한국으로 오신 분들을 데리고 그때 홍대를 갔었나? 어디를 이제 놀러 갔었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가 브라이덜 샤워를 했습니다. 원래 수요일 날 저녁에 어머님이 오셨어야 됐는데 하필 또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진짜 다사다난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수요일 날 못 오시고 목요일 날 오전에 오셨는데, 혼주 한복 피팅이 목요일 날 예약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DMZ 투어를 갔고 어머님만 남아서 이제 혼주 한복 피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희 첫 상견례를 했어요. 그날 이제 신우가 네일 아트를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네일 아트를 하러 제가 따라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한국에 와서 가족들이랑만 온전히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우 네일을 이제 도와주고, 남편은 남편 가족들끼리, 그리고 저는 제 가족끼리 해가지고 서로 찢어져서 펍 같은 데를 가서 웨딩 전날이지만 맥주 막 마시고 문어 뜯어먹고 이렇게 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냈고, 토요일이 웨딩, 그리고 일요일이 마지막으로 이 모두가 같이 한국에 있는 시간이 이제 웨딩 다음 날인 일요일밖에 없어서 저희가 또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신나게 놀고, 이제 월요일부터 차차 한 명씩 출국이 있었어가지고,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웨딩 전에는 이제 신랑 신부인 저희가 굉장히 정신이 없고 준비할 것도 많이 있는데, 웨딩 끝나자마자 다들 출국 일정을 잡아 놓으셨다 보니 관광 일정 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웨딩 전에 플랜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관광이라고 하면 돌아다니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게 다인데, 너무 더우니까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하객분들도 이제 드레스 같은 걸 다 맞춰 오셨으니까 수트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시기도 좀 조절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인상 깊게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고생은 또 고생대로 하고 재미가 그렇게 있었을까 싶어서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웨딩을 하시는 국제 커플이시라면 이런 비행기 일정을 조정이 가능하다면 웨딩 2, 3일 전에만 입국을 하는 걸로 해서 웨딩 후에 시간을 좀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가족분들은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다른 나라로 가는 일정이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한국에서 한 번, 또 이제 상대방 나라에서 한 번 한다면 이쪽에서는 이쪽 문화대로 저쪽에선 저쪽 문화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둘 중 한 곳에서만 하다 보면 좀 서운한 것들이 쌓이고 이해 못하는 것도 쌓이고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일랜드를 포함한 서양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신랑이 버진로드에서 입장하기 전까지는 신부를 보는 게 금지거든요. 그게 약간 미신같이 불행을 의미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신부를 볼 수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웨딩 전에 신부를 못 보는 걸로 하자라고 저희는 사실 합의를 했는데 저희끼리 합의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좀 지키고 싶다 하는 문화가 한국 문화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스태프분들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웨딩 날이 막 슬프고 감성적이고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이런 거보다는 물론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제가 한국에 살지 않음에도 한국 분들, 지인분들, 가족분들이 다 저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였다는 점도 너무 이제 업되게 한 것 같고 웨딩 헤어랑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막 예쁘다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심지어 메이크업 해주신 분은 나중에 제 사진 엄청 찍어 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엄청 좋은 상태였어서 저는 제 웨딩 사진을 보면 제가 안 웃고 있는 사진이 없을 정도로 진짜 입이 귀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진을 받아보니까 그렇게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내가 스스로 행복해 보이고 내가 정말 이 순간을 즐기고 있구나라고 느껴서 물론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본식에서도 좀 밝은 표정 같은 거를 유지하시면 사진에 잘 나오고 좋은 메모리로 기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혼인 서약 할 때 약간의 이벤트성으로 남편은 한국어를 연습해서 호텔 측에서 주신 한국어로 성혼 선언문을 했고 저는 이제 그쪽의 가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영어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벤트를 넣으면 또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 측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 모든 게 굉장히 낯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성혼 선언문만이라도 그쪽의 언어로 해주면 조금 더 인클루시브한 느낌도 들고 조금 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예물 교환은 저는 좀 의미 있게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나이 차이 많은 남동생이 있어요. 막내 동생들이. 그래서 호텔 측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회자분과의 합의를 하에서 예물 전달식을 이제 남동생들한테 맡겼는데 정말 너무 추천드려요. 너무 의미 깊었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애기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웨딩에서 예물 전달식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아무래도 국제 결혼이었다 보니까 통역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나온 동기 언니 중에 영어를 잘하는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한테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대본 같은 거는 호텔에서 이미 이제 식순이랑 대본을 준 상태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만 해서 사회자가 한마디 하면 이제 언니가 이렇게 영어로 해줄 수 있게, 그래서 그쪽 가족들도 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통역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통역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아일랜드 쪽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도 저희 특히 아빠께서 통역이 있어서 너무 고급져 보이고 좋았다고, 또 언니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날 처음 듣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저의 한국 결혼식 후기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말 결혼은 큰 일을 치르는 거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것도 많았던 그런 웨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좋은 메모리만 남았고 저는 또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고 행복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특히나 또 국제 결혼을 하신다면 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험이나 정보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